안녕하세요. 케일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재현 작가의 푸른 하늘 은하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을 꿈꿔온 승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묵이란 얼마나 원통하고 서글픈 존재인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녀에게도 하늘로 오르려는 꿈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다. 장재현 작가의 푸른 하늘 은하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아파트 9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풀밭에는 이미 누군가 떨어져 있다. 여자였다. 여자는 이미 절명한 듯하다. 두개골에서 흘러나온 피가 마른 흙을 적시고 있다.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몰랐다. 퍽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누군가 또 복도에서 쓰레기 뭉치를 무단 투기하는 줄로만 알았다. 고층에 사는 주민들 중 누군가는 쓰레기를 정해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 던져버렸다. 관리실에서 아무리 자제를 부탁한다고 방송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음식 찌꺼기를 던져버릴 때는 비닐봉지가 터져서 쓰레기가 떨어진 집 앞에 현관까지 오물이 튈 정도였다. 아파트 경비원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마누라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중이었다. 누군가 또 쓰레기를 던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뛰쳐나가 고함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매번 범인의 꼬리를 놓치는지라 계속 밥을 먹기로 했다. 먹는 도중에 일어나면 밥맛을 잃을 게 뻔했다. 어차피 잡지도 못할 것이 아닌가. 이미 떨어지고 난 뒤에는 몇 층에서 버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 쫓아 올라갈 필요도 없다. 언젠가는 화단을 청소하는 중에 퍽 소리가 나서 위를 보니 어떤 꾀죄죄한 꼬마 녀석이 복도 난간 위에 얼굴을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던져진 것은 롤러스케이트 한 짝이었다. 만일 그것이 머리에 맞았더라면 당장 사망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모골이 송연해졌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쫓아 올라가자 아이는 도망가지도 않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야단을 치자 녀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겨댔었다. 한술 더 떠서 방 안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그의 엄마가 나오더니 자기 애가 그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아글아글 쓰는 것이다. 사실 CCTV가 없는 바엔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롤러스케이트 한 짝이 나오면 증거가 될 테니 집안을 뒤져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애 엄마는 없이 산다고 저희를 깔본다며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다. 그 서슬에 방 안에서 같이 마늘을 까던 여자들 두엇이 나와 그녀와 합세를 했다. 그는 집안 수색을 포기하고 말았다. 무식한 것들, 맨 가난뱅이들에다 정신병자만 있으니. 경비는 하나 남은 총각물을 우걱우걱 씹으며 아무래도 용역회사에 보증금을 더 내놓더라도 조금 나은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수준이 있지.
하필 영세민 임대 아파트 경비를 맡길 게 뭐람. 그가 보기에 이곳의 주민들 절반은 장애인이고 절반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다. 얼마 전까지 그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두 딸을 시집 보내고 겨우 조그만 단독주택과 다 늙은 마누라만 남겨진 자신의 70평생이 가장 비참한 줄 알았었다. 그러나 이곳에 온 뒤엔 친구들 때문에 기죽었던 약호가 바짝 사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그는 자신과 제 식구를 이런 토끼장 같은 곳으로 내몰아 희망 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동에 300세대나 들어찰 수 있는 곳이라니. 한 세대에 평균 서너 명이 산다고 치면 대략 한 동에 1000여 명 이상이 득실거리는 꼴이 된다. 그런 동이 6개나 되니 단지 안의 주민은 6,000명이 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온전한 사람은 또 몇이나 될는지. 그래도 이곳에 이점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제법 많아서 부수입은 제법 쏠쏠한 편이다. 경비원은 남은 밥을 먹기 위해 다시 수저를 드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듯 싶더니 누군가 경비실로 뛰어들었다. 아저씨, 사람이 떨어졌어요. 얼른 119 전화요. 경비원은 수저를 던져버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 사람이 죽었대요. 여기는. 아이고, 이 아저씨가 왜 이래? 밖에서 들어온 여자가 수화기를 낚아채고 나서 또박또박 주소를 일러주는 소리를 들으며 경비원은 자신의 바지가 뜨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주소를 일러준 뒤 전화를 끊으려다 깜짝 놀라듯 소리쳤다. 아참,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9층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곧 떨어질 것 같아요. 119 대원은 잠겨있는 문을 따고 남자가 매달려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구조원 2명이 베란다로 뛰어가 급히 매달린 남자의 양 팔을 잡았다. 현관에서 주방을 지나 안방 베란다까지가 채 10걸음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구조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스케치북에서 찢겨진 듯한 종이 쪼가리와 물감 등의 그림 도구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고 먹다만 컵라면도 상 귀퉁이에 놓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매달린 남자의 손목을 잡고 구조원이 물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공포인지 짜증인지 모를 애매한 표정이 묻어나 있었다. 어쩌면 매달려 있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는 단순한 표정 같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매달려 있는 것보다 구조원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것도 같았다. 난간을 잡은 손을 풀지 않으려고 더욱 힘을 주었다. 손을 놓으세요. 우리가 잘 잡아 올릴 테니 걱정 마시고. 구조원이 얘기했지만 남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불신의 눈빛을 보냈다. 뭐야 이거, 의심이 많은 양반이로구만. 구조원은 무전기 아래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있는 한 사람의 대원을 더 불러들였다. 둘이서 남자의 양 팔을 잡고 한 사람은 강제로 난간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소나기를 풀었다. 그러나 남자는 한 손을 풀고 나면 다른 한 손을 더 꽉 쥐었다. 아, 참, 우리를 믿으시라니까요. 안 떨어지게 할 테니까요. 구조원이 소리를 쳤지만 남자는 입을 꽉 다물고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 몇이 들어와 쭈뼛거리며 말했다. 저기요, 자세히는 몰라도 장애인인 것 같던데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그렇더라도 살고 싶어서 난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아무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끌어올릴 테니까 허리를 잡아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3명의 구조원과 주민 2명이 합세해서 버둥거리는 남자를 겨우 베란다 안으로 끌어들였다. 구출된 남자는 공포에서 벗어났으니 감격에 겨워 한 번쯤 울 것 같기도 한데 줄곧 못마땅한 표정을 풀지 않고 있다. 키는 커도 아저씨라고 부르기엔 어울리지 않는 아직 앳된 얼굴의 청년이다. 야, 한 사람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힘들긴 처음이다. 이거 봐, 학생. 왜 그리 의심이 많아? 우리가 사람 살리려고 온 거라는 거 몰라? 구조원 한 명이 도리어 안도의 숨을 쉬며 구출된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남자는 무시하듯 그를 보지도 않은 채 갑자기 뜬모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빠르기가 바람 같았다. 구조원 둘은 하고 놀라 쳐다보다가 상황 파악을 한 한 명이 재빨리 남자를 쫓아나갔다. 이름이 뭐냐고. 아, 참 돌겠네. 네가 죄를 져서 묻는 게 아니고 일단 누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라잖아. 신분만 확인되면 놓아줄 수도 있어. 너 고속도로를 걸어 들어가려고 했다며? 김순경은 벌써 30분 이상을 같은 소리만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마주 앉은 청년은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했다. 그렇다고 김순경을 공포스러운 눈길로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바꿔 뭔가를 말할 듯한 표정도 아니었다. 그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에는 방금 전 김순경이 먹으려고 했던 컵라면이 있었다. 야, 근데 너 지금 이 컵라면이 먹고 싶은 거냐?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거 네가 먹고 대신 먹고 난 다음 이름을 말해줘야 된다. 김순경은 맥이 빠져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컵라면에 더운 물을 부어 청년 앞으로 내밀었다. 하필 운 나쁘게 혼자 남아있을 때 순찰 경관이 들이닥쳐 청년을 맡기고 간 것이다. 컴컴한 밤에 고속도로 주변을 혼자 어슬렁거리길래 수상해서 잡아왔다는 것이다. 생긴 것도 반듯했고 차림새도 깔끔했으나 맨발이었다. 자식이 뭘 물어도 대답이 없어. 순찰 경관은 청년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며 김순경을 향해 입을 실룩이고는 다시 나가버렸다. 무척 감정이 상한 듯한 제스처였다. 김순경 역시 인적 사항이나 적어둘 요량으로 붙잡고 앉아있다가 복장이 터진다는 말의 뜻을 실감하던 터였다. 도대체 뭐 저런 외계인 같은 놈이 있어? 그렇다고 성질대로 확 쥐어박을 수도 없고. 김순경은 옆에 있는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으며 담배를 세게 빨아댔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운에 돌아보니 청년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손가락 한 개를 쭉 펴서 김순경의 코앞에 들이대는 것이다. 뭐야 이게? 김순경은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크게 뜨자 청년은 다시 손가락 2개를 펼쳤다.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손가락 3개, 4개를 펴고 나중에는 2손을 들어 10손가락을 다 편 다음 입술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었다. 입모양은 열이라고 하는 듯한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또 무슨 짝짝꿍이나 하려는 듯 손바닥을 마주치며 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배시시 웃는 것이다. 김순경이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자 청년은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상한 녀석이군. 정신병자인가? 쯔쯔, 인물이 아깝구먼. 생긴 건 배우 뺨치누만. 김순경은 청년이 행복한 얼굴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이 걸려오는 전화들을 받고 또 드나드는 동료들과 잠깐 말을 나누다가 화장실에도 다녀왔다. 그러다가 뭔가 허전한 기운에 사방을 휘 둘러보니 청년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있다. 화장실에라도 간 건가? 김순경은 다시 화장실로 가보고 옆방 문도 열어보고 했지만 청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범인이라고 데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궁하던 사람을 놓쳤다는 자신의 실수에 수치와 분노를 느끼며 밖으로 뛰어나가 살펴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년의 종적은 오리무중이었다. 김순경은 허탈한 마음에 청년이 알뜰하게 먹고 난 책상 위 컵라면 용기를 쥐고 손 안에서 오그러뜨렸다. 그러다가 컵라면 밑에 깔아놓은 신문지에 눈이 갔다. 거기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동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라면값은 하고 갔다 이거군. 김순경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 말았다. 그러고는 각 지구대로 김동준을 찾는 신고가 있었는지 연락을 해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온갖 것들이 지나다니며 오물을 떨어뜨렸을 풀밭에 널브러져 있다. 머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고 눈은 크게 열려져 있다. 그렇다고 몰려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흰 구름이 둥실 떠있는 동화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하늘이 정지된 화면처럼 눈 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락하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그녀는 문득 이무기를 생각했다.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기다렸지만 회방꾼들 때문에 결국 승천하지 못한 비운의 용, 이무기. 엄마는 그녀를 가졌을 때 구렁이 꿈을 꾸었다고 했다. 커다란 구렁이가 학교 운동장에 있는 나무를 타고 꼭대기로 오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엄마는 친구들과 여럿이 그 모양을 보고 있었고 그중 누군가가 무어라고 소리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녀는 아마도 구렁이 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하늘을 향해 기어오르려는 구렁이를 보고 용 봐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는 신성을 얻어 용이 될 것이고 구렁이 봐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천년을 꿈꿔온 승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무기란 얼마나 원통하고 서글픈 존재인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녀에게도 하늘로 오르려는 꿈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걸핏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을 눌러섰다. 옥상을 가기 위해서였다. 지난 여름 그녀는 다른 동네 아파트에 갈 일이 있었다. 20층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지났고 올라갈 일은 까마득해서 한숨을 쉬었더니 수리공이 옆에 동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 옥상을 가로질러 다시 옆 동의 문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 보라고 했다. 그때 처음 고층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 보았었다. 그곳엔 햇빛에 하얗게 탈색된 시멘트 바닥과 커다란 물탱크와 전선들, 그리고 공사용인 듯한 강목 몇 개가 뒹굴고 있었고 사위는 조용했다. 그녀는 문득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처럼 하늘을 향해 팔을 쫙 벌렸다. 그러고는 날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양팔로 날개짓을 해보았다. 부드러운 공기의 역동성이 느껴졌다. 난다는 것. 그건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녀는 커다랗게 날개짓을 하며 차츰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난간 위에 올라서서 소설의 주인공처럼 날자, 날자, 날잡구나 하고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막상 시멘트 난간에 손이 닿자 오금이 저려왔다. 까마득한 세상을 보니 창자가 고추섰다. 그녀는 그냥 한번 쓸어보는 것으로 비상의 꿈을 대신했다. 지상에서 책임져야 할 무언가를 남겨두고 혼자 비상할 수는 없었다. 그 후로부터 그녀는 살고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을 오르는 버릇이 생겼다. 아무도 없는 15층에서 내린 다음 다시 어두컴컴한 계단 몇 개를 올라가면 굵은 체인에 묶여있는 녹슨 철제문이 있었다. 녹슨 문이 열린 적은 없었지만 그 문틈 사이에서는 언제나 강렬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때문에 그녀는 종종 비현실적인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을 즐겼다. 이를테면 영화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문 앞에 선 기분이었다. 영화의 마지막에선 PD가 트루먼에게 이런 말을 했다. 트루먼,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야. 현실은 쓰레기고 거짓이 넘쳐나. 그러나 트루먼은 틈 사이로 환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열고 쇼의 각본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인생의 세트장을 벗어난다. 그는 천국의 세트장을 벗어나 거짓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현실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트루먼과는 반대로 거짓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현실을 벗어나 천국의 세트장으로 가고 싶다. 그녀는 가짜 행복이든 소품으로 주어지는 행복이든 평생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림을 그릴 때면 언제나 흰 구름을 그려 넣었다. 좀 전에 그녀는 어린이 그림 사전을 던져주며 네가 그리고 싶은 것을 찾아 그려봐 하고는 곧장 눈을 감아버렸었다. 며칠 전부터 두통이 심하고 속이 울렁거렸다.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를 하러 오라고 예약을 잡아주었지만 예약 날짜가 지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암은 아니겠지. 암은 통증 없이 온다니까. 그녀는 통증이 생길 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는다. 그러면 감은 눈 속에서 칼이 나타난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짧은 칼이다.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칼이지만 감은 눈 속에서는 낯이 익다. 칼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지그재그로 날아다닌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비행기가 지나간 하늘에서처럼 흰 줄이 그어지고 어두운 허공에 떠있던 흰 줄은 갑자기 밧줄로 변해 온몸을 칭칭 감아버린다. 허공에 잠시 멈추어 있던 칼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속으로 빠르게 날아와 깊숙이 그러나 부드럽게 박힌다. 아픔도 없고 피도 없다. 마치 잘 드는 연필깎이 칼로 종이를 긋는 듯한 경쾌한 가벼움만 있을 뿐이다. 마하.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칼춤을 즐기고 싶다. 더 깊숙이, 더 부드럽게 자신을 죽이고 싶다. 서슬이 퍼런 날로 아직도 뾰족하게 살아서 괴롭히고 있는 꿈과 욕망의 찌꺼기를 날리고 싶다. 마하. 아이가 다가와 이번에는 슬며시 손을 잡는다. 칼의 영상이 파문처럼 흔들리다가 사라져버린다. 마하가 뭐야, 엄마라고 해야지. 눈을 뜨면서 소리라도 꽥 지르고 싶었지만 코앞에 아이의 웃음 띤 얼굴을 보고는 그녀는 그만 말꼬리를 누그러뜨린다. 어하. 아이는 잠옷 정성스럽게 입모양을 만들어 다시 발음해본다. 제 딴에는 엄마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는 것인 듯 꽤나 진지한 표정이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 듯하다. 아이는 벌써 싱크대 위에 컵라면 1개와 주전자를 찾아놓았다. 벌써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가 시킨 것을 해놓고 나서는 먹을 것을 요구했다. 어릴 때부터 특수교육을 받은 결과였다. 칭찬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을 교육적 용어로 강화라고 했다. 접이식 밥상 위에 놓인 아이의 그림을 보니 기차가 그려져 있다. 그림은 선이 거칠기는 해도 생동감 있고 물체의 크기도 제멋대로지만 나름대로 묘사가 살아있다. 땅 위에 삐뚤빼뚤한 레일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관차에서 나온 연기는 배경이 된 하늘과 산을 가르고 있고 그 하늘엔 동글동글한 구름 2개가 그려져 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아이 스스로 그려 넣은 것이다. 짧은 시간이나마 스스로 몰두했다는 흔적이다. 그림이 치료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그리는 사람이 몰두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데 오늘은 제법 집중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 마음 한쪽이 흐뭇해진다. 그나저나 책에 없는 구름을 그려넣은 것은 창의력의 소산인가? 아님 그냥 습관성인지 또다시 모호해진다. 잘했어. 그녀는 아이의 다 자란 엉덩이를 두드려준다. 키 170cm에 몸무게 64kg. 코밑 수염이 거뭇거뭇한 23살의 아이. 아이는 지금 연필로 그린 그림에 색을 입힐 도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도구함에서 새로 산 파스텔을 꺼낸다. 크레파스는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아이에게 새로운 흥미를 주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접이식 밥상 위에 놓인 새로운 물건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맛있는 먹거리를 앞에 두었을 때처럼 침을 삼키기조차 한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푸른색의 파스텔을 꺼내 하늘 부분에 대번 그어놓고 다시 손끝으로 문질러 보인다. 그러고는 황토색을 꺼내 레일 부분을 아이에게 칠하도록 한 뒤 물러나 앉는다. 이젠 네가 혼자 해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거야. 아이는 지정해준 색을 열심히 문지르더니 나머지 색은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꺼내들고 마구 문지르기 시작한다. 신문지를 깔아놓은 방바닥에 색색의 가루가 떨어지고 아이의 얼굴이며 온 몸에도 현란한 색이 묻어난다. 뿐만 아니라 깔아놓은 요 위에도 가루가 날리고 있다. 이불장에 들어가지 않아 늘상 깔아놓아야만 하는 물건이다. 내가 미쳤지. 저럴 줄 알면서 뭐 하려고 파스텔을 쥐어주었을까. 이불 두 채만 깔면 꽉 차는 공간에 애초에 뭔가를 하려 한다는 것도 웃기는 짓이었다. 그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애초에 대비를 했어야지. 그녀는 펜을 들고 아이의 그림 일지를 펴든다. 일지를 마지막으로 쓴 것은 일주일 전이다. 일주일 전에 쓴 것을 읽어본다. 오늘 완성한 그림은 크레파스와 수채 물감을 이용한 꽃병이다. 꽃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의 꽃송이 몇 개를 그려 넣었고 꽃병 자체에는 제 스스로 눈, 코, 입을 그려 넣었다. 책에는 없는 표현이었는데 창의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미술학원에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림으로 생각된다. 맨 첫 것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폐 아이들의 특성이다. 색을 몇 개 골라주었는데 색을 골라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초는 모방일 수밖에 없다. 아이는 거의 모방을 하지 않는다. 말도, 춤도, 생각도 아이는 흉내내기를 거부한다. 그게 창의력이라면 그건 바람직한 증상이지만 이 경우엔 창조성과 연결짓기에는 미흡하다. 그것은 단지 불신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엄마도 아빠도 세상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못해서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꽤나 노력도 해봤지만 아이는 아직 아무에게도 어떤 것에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나름대로 원인을 생각해 내보지만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의사는 그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확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쓰고 그냥 파스텔을 이용 하늘과 구름 그리고 기관차와 레일을 그림, 구름은 스스로 그려넣음이라고 간단하게 써놓는다. 그림이 끝난 다음 좀 더 부연할 생각이다. 아이는 다 그린 그림을 찍고 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녀는 화를 참기 위해 다시 호흡을 고르면서 아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TV를 켠다. TV에선 샴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머리만 떨어져 있고 몸통이 붙어있는 아이들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고 이제 5살이 된 아이들이 아직 병원에서 생활하며 우유로 연명하고 있고 크더라도 정박아나 다른 장애를 갖고 살아갈 위험성이 많단다.
그러나 엄마는 결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나온 일을 말하면서도 표정은 담담했다. 진행자가 묻는다. 다른 엄마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던데 아주머니는 이제 그런 아픔들을 다 소화해낸 상태인가 보죠. 남의 일처럼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이의 엄마는 역시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한다. 쌍둥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대느라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집에 또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과 집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유치원을 보낼 나이도 되고 해서 어느 유치원을 찾아가 집안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맡겼어요. 아이를 맡기면서 장애아가 있고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기에 이유를 물었어요. 짐작하기에 원장이 아이를 업신여기고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정을 남에게 얘기해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그래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봐 도움을 청했던 건데 도리어 그걸 약점으로 삼아 아이에게 상처를 주다니요. 여자는 입가에 일그러진 웃음을 띠고 다시 말한다. 부모 형제는 아이에게 돈 쓰지 말고 갖다 버리래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부모, 형제, 친척이 남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남이 100번 낫지요. 지난번엔 보지도 못한 어떤 시장 아줌마, 신촌에 있는 시장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 아줌마는 방송을 보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해 1,00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친척들은 오히려 집안 망신스럽게 그런 일을 방송에 내보냈다고 야단이었어요. 요컨대 동량은 안 주면서 쪽방만 깨는 인간들이라는 거지. 그녀는 채널을 돌려버리고 입술을 깨문다. 그녀도 다를 바 없다. 부모 형제라고 있어봐야 있을 때만 형제고 없을 때는 연락 두절이다. 언젠가 아이 교육비 때문에 몇 년 만에 돈을 구하러 갔더니 2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기 때문에 단돈 10,000원도 줄 여력이 없단다. 그러면서 안고 있는 강아지의 재롱을 즐기고 있다. 강아지에게는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도 쓸 수 있지만 교육이 절실한 조카에겐 10,000원 한 장이 아깝다는 게 그들의 마음보였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아주 착한 얼굴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는 것이었다. 물도 끓지 않는데 아이는 벌써 라면의 뚜껑을 뜯어 놓았다. 손 씻고 와. 아이가 손을 씻으러 간 사이 그녀는 접이식 상을 밀어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손바닥만한 공간에 내려앉은 파스텔의 분지는 청소기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불 위에 내려앉은 색색의 가루들은 더더욱 처리가 안 됐다. 그녀는 이불을 털려 나가려다 그냥 던져놓는다. 그녀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는다. 이제 아이가 나오면 먼저 숫자를 셀 것이다. 그리고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칠 것이다. 아이는 라면에 더운 물을 부어놓자마자 그냥 먹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라면 부를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숫자를 세게 하고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 물론 노래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소절이 시작될 때마다 맨 앞글자만이라도 소리내게 훈련시켜왔다.
아이는 푸른 하늘의 푸자를 버라고 발음하고 개수나무의 개자는 아예 발음을 못한 채 입만 벌린다. 그래도 하얀 쪽배의 하자와 토끼 한 마리의 토자는 제대로 발음하는 편이다. 둘이서 박자를 맞추어 마주 쳐대는 손뼉도 정확하고 무엇보다 이 행동이 끝나면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가끔은 박자에 맞추어 몸을 흔들기도 한다. 심지어 야외에 나가서도 컵라면을 먹을 때면 남들이 보든 말든 그런 의식을 치러야만 먹을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는 버릇이다. 그것이 몇 년이 흘렀어도 발음하는 데 변화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그녀는 억지로 믿고 있다. 물을 부어놓고 면이 부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돌아보니 화장실 문 앞에 아이가 벗어놓은 옷이 보였다. 혹시나 하며 그녀는 화난 얼굴로 문을 확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 큰 놈이 벌거벗고 바닥에 앉아 똥을 누고 있었다. 변기에 앉으라고 했잖아. 네가 짐승이야? 개 돼지야? 그녀가 회초리를 찾으러 간 사이 아이는 서둘러 화장실 문을 잠가버린다. 깊숙이 숨겨놓았던 열쇠를 간신히 찾아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벌써 볼 일을 다 끝내고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 바닥도 물에 씻겨 얼추 깨끗해져 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회초리로 아이의 벗은 어깨를 내려쳤다. 제발 좀 나쁜 버릇 고치랬지. 아이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세게 맞으면 아 하는 비명소리를 내며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엄마가 화가 난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생각에 다시 매질을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았다. 아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제 어미를 바라보더니 밀치고 나가 옷을 주워 입는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일어서다가 그녀는 문득 거울을 본다. 잔뜩 헝클어져 있는 회색빛 머리칼에 세수도 못한 얼굴은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못해 붉은 빛을 띤 채 오그라져 있다. 군데군데 물에 젖어 얼룩진 옷차림까지 보태지니 꼭 비루 먹은 망아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울음보다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저게 나란 말이지. 아이는 옷을 다 입고 컵라면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다가 그녀를 보더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 활짝 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세운다. 다른 때 같으면 그녀가 1, 2, 3, 4를 셀 때마다 손가락을 펼 것이겠지만 그녀는 사납게 다가가 라면을 치워버린다. 아이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본다. 먹고 살고 싶니? 차라리 네 애비한테 보내주랴? 거기 가면 딱 너한테 맞는 대접 받는다. 네 애비가 짐승이니까 잘 맞을 거라고. 교육은커녕 하루 온종일 욕설에 메타작이나 받을 거다. 네 애비가 버린 걸 내가 아무리 인간 대접해주며 키워봤자 그 시에서 나온 게 어디 가겠냐? 나가. 이제 정말 꼴 보기 싫어. 나가버려. 아이는 아직 제 어미의 발악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단지 언제나처럼 곧 다시 평온해져서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줄 것이라 믿고 있는 눈치다.
그녀는 내친 김에 아이를 호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아이를 내쫓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몰아가던 그녀는 문득 예전에도 한번 현관 밖으로 내쫓았다가 잃어버려 이틀 만에 찾았던 생각이 났다. 그녀는 아이를 베란다로 내몰았다. 그러고는 소리나게 문을 잠가버렸다. 아이는 좁은 베란다에 서서 볼이 잔뜩 부은 채로 방 안을 들여다본다.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엄마가 보이고 상 끄트머리에 있는 컵라면도 보인다. 도대체 엄마는 왜 갑자기 저것을 못 먹게 하는 걸까? 아이는 얼굴을 찌푸리고 문을 두드려 본다. 엄마가 꼼짝도 않자 아이는 돌아서 버린다. 눈앞에 뚫어진 방충망이 보인다. 예전엔 아주 조그만 구멍이었지만 심심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자꾸 뚫었더니 구멍이 커지면서 찢어져 버렸다. 그 찢어진 곳으로 모기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자 엄마가 실로 얼기설기 얽어놓은 것이다. 아이는 팽팽한 실들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당겼다 놓았다를 되풀이했다. 실이 손가락에 감겨서 늘어지더니 몇 올은 끊어져 나갔다. 두어 줄이 손가락에 감긴 채 끊어지지를 않자 아이는 세게 당기면서 손가락으로 오를 끊었다. 그 순간 낡은 방충망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잠시 후 우당탕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아이는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것이 조그맣게 보이자 엄마가 또 화를 내면 방 안의 라면을 아주 못 먹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저것을 주워서 제자리에 놓아야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얼핏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고개를 들었다. 베란다 쪽을 보니 아이가 난간 위로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건 안 돼. 동준아, 안 돼. 제가 저럴 수는 없는데. 혹시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저 애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그녀는 사지를 떨면서 황급히 문을 열었다. 아이는 벌써 바깥쪽에서 난간을 잡고 있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린 아이의 얼굴에는 그제야 공포와 원망이 퍼졌다. 그녀는 급히 아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잡았지만 힘이 달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를 잘못 끌어올리다가 실수라도 하면 떨어질 건 뻔했다.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 꼭 아이가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이의 허리춤을 잡기 위해 상체를 내밀어 손을 뻗었다. 허리만 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의 허리 또한 너무 멀리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아이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엄마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꽉 잡고 있어 하는 엄마의 목소리만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